네, 이번 내용은 23장 연속적인 전화 분포와 가우스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 지난 시간 이제 그 점전화가 이제 공간상에 이제 전기장을 만든다라는 걸 이제 살펴봤고, 그 공식 기억납니까? 이제 플러스 Q라는 점전화가 그 점전화로부터 거리 R 떨어진 곳에 이 지점에서 전기장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에 해당되는 전기장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하나 점전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점전화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개 더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점전화가 각각 만드는 전기장을 각각 이제 벡터 합해서 그 한 지점에서의 전체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는 지금 전부 다 이제 불연속적인 전화죠. 근데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전화 분포가 연속적일 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불연속은 실제로는 이제 가능하지 않고 실제로는 모두 다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점 전하라고 하면 부피가 없다라는 건데, 실제로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고 해도 부피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하 분포도 부피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되는데, 뭐 세 단계도 사실 굳이 나눈 거고 이해하는 게 어려울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진짜 임의 모양이죠. 그냥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이러한 모양을 이런 얘가 지금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전하를 띄고 있는 걸 아주 작은 조각 이거 전하 요소라고 하던데, 이런 전하 요소들로 나누는 겁니다. 작은 전하 요소로 나눈다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그 작은 전하 요소마다 만드는 전기장을 계산한다가 두 번째. 즉 여기 델타 Q1이라는 전하 요소가 만드는 P점에서의 전기장을 델타 E1. 이 델타는 작다란 뜻이에요. 이거 변화량이 아니라 이 델타 이 델타는 이 작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죠. 조금 전에 점전화에 의한 이 전기장 이 공식이 그대로 활용되는데, 달라진 건 이제 Q가 델타 Q, 그다음에 E가 델타 E. 이 데이터가 말씀드린 변화량은 아닙니다. 작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여튼 전하 요소에 의한 전기장을 구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단계 예상했던 대로 각 전하 요소의 전기장을 모두 다 더한다. 즉 이렇게 시그마로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게 이 꼴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근사치로 되어 있는데, 이 근사로 되어 있는 건 이 델타라는 이 값이 충분히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 극한을 취해서 이 델타 QI를 0으로 아주 작은 구간으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 그 값은 이제 완전한 이제 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 극한과 이 인테그랄 이거 합하면 이거 시그마 9를 합하면 이거 인테그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전부 다 더한다는 의미니까 그 k는 어차피 상수라서 바깥으로 나와서 k 곱하기 인테그랄 r 제곱분의 dq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옆 한번 더 적어보면 연속적인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은 k 곱하기 인테그랄 r 제곱분의 dq r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공식 보면 뭐 전혀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어요. 딴 게 아니라 그 q를 요 라지 q를 dq로 바꾸면서 인테그랄 붙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만약에 그 요게 이제 그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이제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요것도 외워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 전압, 이제 그 부피를 갖는 물체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장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전압 밀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 이 기호를 좀 자주 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압 밀도인데, 우리가 통상 이제 밀도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질량에 대한 밀도죠. 그 단위 부피당 그 질량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밀도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질량도 당연히 우리 신체 뭐 제 몸도 뭐 팔이냐 손이냐 뭐 뼈냐 근육이냐 뭐 지방이냐 뭐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질량 분포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밀도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하도 어떤 뭐 구다 아니면 뭐 어떤 뭐 세모 모양이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도 전하가 그 밀한 정도, 전하 분포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전하 밀도, charge dens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하 밀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부피 전하 밀도라고 해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말 그대로 전체 전하량을 전체 부피로 나눈가, V분의 Q인데 부피 전하 밀도는 단위 부피당 그 전하량이라고 해서 이걸 로우라고 씁니다. 로우 숫자 9 아닙니다. 이렇게
영어도 아니죠. 이제 연습을 좀 이렇게 해야 돼요. 로우. 그래서 이렇게 쓴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쓸 거니까. 근데 이제 로우는 V분의 Q는 맞는데 보통 외울 때는 공식을 Q는 로우 V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보통 분수 폼보다는 이런 폼 외우기가 좀 수월하죠. 그래서 Q는 로우 V. 그래서 모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물체는 다 부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 부피 전화 밀도예요. 근데 이건 3차원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원래는 다 3차원이지만 극단적으로 2차원 또는 1차원에 이게 1차원, 2차원으로만 이렇게 전하가 분포되는 예시를 좀 들긴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표면 전하 밀도라고 해서 말 그대로 면적은 있지만 높이가 없는, 그러니까 부피는 없지만 면적만 있는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극도로 얇은 원판 이런 걸 예를 들어 수 있겠는데, 어떤 표면의 이 표면 전하 밀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말 그대로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라고 해서 A분의 Q, 이걸 기호로 시그마라고 읽어요. 이거 읽는 건 시그마라고 발음하고 위에 건 로우라고 발음합니다. 어떤 이 시그마도 이렇게 숫자 6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 좀 해야 된다. 이것도 외울 때는 보통 Q를 시그마 A 이렇게 보통 외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선 전하 밀도, 이건 이제 1차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이니까 말 그대로 직선이죠. 그러니까 면적도 없고 부피도 없고 이렇게 선의 형태로 이렇게 점 전하가 연달아서 쭉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 전하 밀도는 말 그대로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라고 해서 이건 람다라고 씁니다. 람다라고 읽죠. 이 기호는 여러분들 파장할 때 좀 더 많이 썼을 텐데 그 같은 기호를 씁니다. 이 람다. 이것도 외울 때는 Q를 람다 L 이렇게 보통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첫 부분에서는 어쨌든 부피 전하밀도든 표면 전하밀도든 선 전하밀도든 모든 전하밀도가 균일한 것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근데 나중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균일하지 않은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막대라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골고루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같은 막대라고 해도 어느 부분에는 전하 분포가 밀도가 크고 어느 부분은 밀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불균일하게 분포된 것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균이라는 게 사실 좀 더 일반적이죠. 그러면 불균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아주 미소 전하 요소들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 작은 구간으로 나누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공식이 Q는 로우 V라고 했는데 그 Q를 그 작은 걸로 이제 미분한다 생각하면 DQ는 로우 D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Q는 인테그랄 DQ가 되고 인테그랄 로우 DV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로우가 균일하다, 위치에 상관없다 그러면 로우가 앞으로 나오면서 인테그랄 DV가 되면서 그냥 로우 V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로우가 요 부피, 요 위치에 따른 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로우가 적분 구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 DV를 R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우리가 적분을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DQ는 로우 시그마 DA 또는 DQ는 람다 DL 이렇게 분포된 물체가 평면이냐 또는 선이냐 이렇게 구냐 이렇게 부피를 갖냐에 따라서 로우나 시그마나 요 람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가 막대 전하에 의한 전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하 막대니까 말 그대로 이건 선만 있는 거예요. 부피는 없어요. 실제로는 부피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피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직선상으로 있다. 쉽게 생각하면 여기 점 전하가 이렇게 연달아서 쭉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 길이는 L이고 전하 분포는 균일하고 선 전하 밀도는 람다로 쓴다 그랬습니다. 전체 전하량은 Q고, 그러면 이때 이 람다는 L분의 Q 이렇게 관계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전하 막대가 이 P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이건 지금 연속적인 전하 분포인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물체가 만드는 전기장은 아주 작은 전하 요소로 먼저 나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임의의 위치를 정한 건데 여기 전하량을 DQ라고 할 수 있죠. 이 DQ는 조금 전에 람다 DL인데 여기서는 이제 X축이니까 DX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람다 DX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 점전하 이 DQ라고 아주 작은 이 Q가 이 P점에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는 DE라고 쓸 수 있고, DE는 K 곱하기 X 제곱분의 DQ죠. 요 X가 P로부터 요 지점까지의 거리가 X니까 X 제곱분의 DQ. 근데 DQ는 람다 DX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죠. 적분하는데 적분 구간은 x가 제일 작을 때가 a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 그림 보면 그다음에 최대값은 요 x가 a 값이니까 이제 a 더하기 l까지 적분 구간 정적분 구간 잘 정해야 되겠고 적분하고 그다음에 그 람다는 l분의 q. 지금 문제에서는 람다가 주어져 있지 않고 l과 q가 있으니까 람다 대신 l분의 q를 쓰고 k는 상수.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적분 계산해서 계산하는 건 한번 해보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죠. 그 방향 중간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모든 점전화의 위치에 상관없이 다 왼쪽 방향을 만드니까 뭐 이거는 벡터 합이긴 한데 그냥 뭐 스칼라 합처럼 계산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죠. 방향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그림에서는 A에 비해서 L이 되게 큰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뭐 여기 기호로 나타났으니까 A를 L보다 매우 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P점에서의 전기장은 근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L이 이제 무시되는 거죠. 그러면 K 곱하기 A 제곱분의 L이 됩니다. L이 아니라 Q죠. Q가 됩니다. 이거 뭐죠? 바로 점전화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거리 A가 매우 멀다. 매우 먼 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막대가 분명히 길이가 있긴 하지만 길이가 없는 마치 하나의 점에 그 전체 전하량 라지 Q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의 치해 보면 지금 내가 문제를 푼 게 정답인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전기선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선속은 또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전기선속은 우리 그 전에 전기력선의 수라고 해서 전기력선에 대해서 배웠죠. 전기력선이 바로 전기장을 시각화하기 위한 용도로 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장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이거 이전 장에 있었는데 딴 게 아니라 전기력선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그 전기력선의 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전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즉 조밀할수록 전기장의 크기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전기장 크기를 전기력선의 수로 이야기할 때 상대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어디가 조밀하니까 크고 좀 조밀하지 않으니까 작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걸 좀 더 정량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기력선의 수를 우리가 전기선속이라고 해서 하나의 물리 용어로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혹시나 전기력선의 수를 이 수라고 해서 뭐 개수처럼 한 개, 두 개, 뭐 10개, 20개 그런 개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에서는 플럭스라고 해서 이거 다발이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그 개수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기력선의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내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기선속이라고 하고 그러면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죠. 전기선속은 기호로는 정확하게 이게 대문자 i를 쓰고 거기 가운데 동그라미 쓰는 이거 읽을 때는 발음 기호가 파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이는 소문자 파이도 있죠. 이 소문자 파이는 보통 이제 각도 쓸 때 세타 쓰고 또 다른 각도 표현해야 될 때 파이라는 각도를 쓰고 대문자 파이는 전기 손속을 쓸 때 여기서 전기 손속은 특히나 밑에 첨자로 그 대문자 1을 좀 작게 쓰고요. 그다음 비교하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똑같은 파이에 이렇게 B를 쓰면 다음에 배울 겁니다. 이건 자기선속이라고 해서 또 이것도 비슷하게 또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전기선속. 그럼 전기선속을 이제 어떻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냐라고 보면 지금 특히나 첫 번째 전기장이 균일할 텐데 전기장이 균일한 건 전기력선의 간격과 방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때 이 면적이 A인 이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당연하지만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전기장이 클수록 더 조밀할수록 전기선속이 더 크죠. 그다음 이 면적에도 비례해요. 이 면적이 작은 것보단 이렇게 면적이 작은 것보단 면적이 클수록 더 통과하는 전기선속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기선속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기장의 크기 E와 면적 A의 곱으로 나타낸다. 즉 EA가 된다는 거예요. 쉽죠? 뭐 E의 제곱이나 A에 뭐 루트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EA입니다. E의 비례, A의 비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오른쪽 그림 봐보세요. 오른쪽 그림도 이 면적은 똑같이 대문자 A로 똑같아요. 대문자 A로 세워져 있으나 눕혀져 있으나 면적은 똑같죠. 근데 여기서 눕혀져 있다고 하면 전기장은 지금 똑같거든요. 전기장이 똑같은데 면이 눕혀져 있으면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 즉 전기선속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서 전기선속이라고 하면 단순히 면적 A로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면적이 얼마나 눕혀져 있냐, 그러니까 전기장과 면이 이루는 그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이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눕혀져 있는 면적이 아니라 전기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요 면적, 밑에 있는 이 면적이 이제 A, 이 직각이라는 뜻인데 이 전기장이 직각인 이 면적을 통과하는 요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기선속은 전기장 E에다가 A의 요 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장의 수직인 면 성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직이라는 건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할 것 같으면 본래 면적 A에다가 코사인 세타로 곱한 것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래 세워져 있을 때보다는 이게 눕혀져 있으면 당연히 그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이 세타의 그 세타 값이 90도가 되면 아예 0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코사인이 또 코사인 그 세타가 0이 되면 아까 조금 전에 2a와 같습니다. 근데 2a 코사인 세타는 그 수학에서 곱셈 연산자는 이렇게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2 코사인 a로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2 코사인은 뭐냐? 바로 전기장도 우리가 벡터량이니까 벡터 분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여기서 2a는 면의 수직인 전기장 성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지금 이게 약간 3차원 공간 나타내기 위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죠. 약간 옆에서 봤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전기장 이 오른쪽으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 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눕혀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면의 넓이가 A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전기장이 수직이니까 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이 면적이 지금 A의 직각인 부분. 그러면 이때 이 사이각이 요게 세타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면도 물론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되지만 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요렇게 전기장 성분은 요 성분과 요 성분으로 우리 나눌 수 있잖아요. 맞죠? 좀 요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도 추가적으로 이게 전기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기장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각도가 요 각도가 세타가 돼. 맞죠?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세타. 지금 위에 있는 요 빨간색도 좀 평행이니까. 맞습니까? 요 각도가 이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보통 이 n이라고 첨자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나란한 부분은 면의 나란한 부분은 통과하는 전기 선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ENA로도 쓴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 이제 좀 유도하는 걸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EN은 이 면의 수직인 전기장 성분이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이거는 또 밑에 또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을 때 이제 전기 선속인데, 지금 이렇게 면이 있을 때 이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총 면적은 뭐 A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면 위치마다 전기장의 크기나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일반적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특정 부분에 이제 그 전기장은 만약에 이는 이제 I 번째라는 뜻이죠. I 번째고, 그다음 여기서 여러분 봐야 되는 게 면벡터, 작은 면의 면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면이라는 거, 면적이라는 게 방향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하면 면적이라는 건 사실 크기밖에 없어서 이제 말 그대로 굳이 따지면 이제 스칼라량인데, 물리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똑같은 A4 용지가 있다고 해도 A4 용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하고 A4 용지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 당연히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똑같지만 우리가 이걸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종이가 이건 지금 달라.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면적은 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면벡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면벡터의 방향을 그럼 이제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벡터량이니까. 근데 벡터량을 정의하기에는 이게 면의 나라는 방향으로 벡터량을 정의하려고 하니까 모든 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특정 방향으로 약속할 수가 없어요. 이 세워져 있어도 마찬가지고 면의 나란한 건. 그래서 우리는 면 벡터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면의 직각인 성분의 방향으로 우리는 면 벡터의 방향을 정의합니다. 면의 이렇게 직각인 방향, 면의 직각인 방향으로 약속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을 딱 이야기하면 그 면이 어떤 방향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직각이니까.
맞습니까? 그 수직이면 딱 그 한 방향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면 벡터 이 방향이다라고 하면 그때의 면은 말 그대로 이 면의 직각인 방향으로 이렇게 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면 벡터는 지금 면의 직각인 지금 방향을 면 벡터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전기장의 방향과 면 벡터의 방향의 각을 사이각을 세타 i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작은 그 요소를 면적 요소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에는 전기 선속이죠. 전기 선속 E 그러니까 파이 E i는 EI 곱하기 델타 AI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보면 좀 지워서 이 전기장 성분을 말 그대로 이 면의 나란한 성분과 면의 수직인 성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코사인 세타 곱한 게 면의 나란한 게 되잖아요. 이 면에 나란하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면 벡터와 나란하다는 이야기예요. 면 벡터와 나란한 게 바로 이제 그 이 면적을 통과하는 우리가 전기력선의 수라고 정의를 하니까 즉 전기 선속은 E 델타 A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근데 이 코사인 세타 요거 기억납니까? 바로 우리 벡터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죠. 즉 E 도트 델타 A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거는 이제 작은 그 요소를 작은 넓이 요소를 통과하는 거니까 전체 이 면적을 통과하는 건 싹 다 더해주면 되죠. 근데 더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근사값이 되는 게 이거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이 작은 전하 요소가 충분히 작지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거를 극한으로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이제 인테그랄로 바뀌면서 정의가 되는 거지. 즉 우리가 전기 선속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 이게 일반적인 폼이 됩니다. 워낙 중요한 거 한 번 더 적어보죠. 전기 선속 파이는 인테그랄 E 도트 dA. 여기서는 뭐 전기장이 뭐 일정하든 전기장이 일정하지 않든 전기장의 방향과 면 벡터의 방향이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상관없는 모든 가능성이 다 포함하는 일반적인 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선속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거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면이에요, 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그 적분할 때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선적분을 보통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x축, 이거 y축인데 y가 x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면 x1부터 x2까지 이렇게 뭐 적분하면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는 요거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인테그랄 fx dx라고 해서 이 x가 이제 1차원이잖아요. 선이잖아요, 선.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고 위치 변하니까 이제 변이 이제 선이 되는데 여기서는 2차원상의 면적이라는 거.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 중에서도 닫힌 곡면을 우리는 세 글자로 폐곡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폐곡면을 지나는 전기 선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닫힌 곡면이 무슨 의미냐? 지금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구를 생각하면 돼요. 구, 축구공처럼 이렇게 구도 분명 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겉면을 말하는 거예요. 겉넓이를 생각해보세요. 겉부분은 분명 면은 면인데 보통 여러분들 A4용지 면과는 분명 좀 다르잖아요.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모서리라고 해야 됩니까? 가장자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면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닫혀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비교를 하자면 이제 선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선도 이러한 선, 뭐 이건 보통 곡선이라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선 끝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 선을 우리가 폐곡선이라 한다고 하잖아요. 폐곡선. 맞습니까? 이거 옆에 조금 더 그려보면 왜 물리에서 적분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 뭐 시간에 대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게 적분해서 뭐 계산하는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죠. 뭐 변이로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연력학 공부하면서 압력 부피로 바꿔서 기체 상태가 I 상태에서 F 상태로 변하는데 이렇게 순환 과정으로 변할 때 이 처음에서 이렇게 한 순환 과정 동안 적분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폐곡선에 대한 적분이었잖아요. 그때는 인테그랄 그 PDV 인테그랄 PDV에서 여기 앞에 동그란 표시하는 폐곡선에 대한 적분은 이런 의미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폐곡면에 대한 적분도 이야기할 수 있고 폐곡면은 여기 인테그랄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면 이 면이 열린 곡면이 아니라 폐곡면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소 여기 보면 약간 공이 약간 찌그러진 공 같은데 뭐 계란처럼 생겼죠. 뭐 어떻게 생긴지 상관없어요. 닫혀 있는 곡면은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죠. 여기에 뭐 플러스 판이 있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판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체 전기선소 계산을 하려면 말 그대로 이것도 위치마다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은 이러한 요소들로 나눠줘야 돼. 그리고 나눠서 이걸 나중에 또 0으로 극한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1, 2, 3 해서 세 가지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요걸 보면 지금 전기장의 방향이 요 방향이죠. 근데 면벡터의 방향은 요 벡터예요. 근데 여기서 면벡터의 방향은 관례에 따라 이 면벡터 너비 벡터는 표면의 수직이고 바깥쪽을 향한다. 이 바깥쪽이라는 거, 이 바깥쪽이란 게 우리가 폐곡면 같은 경우는 폐곡면의 내부와 외부가 있잖아요. 폐곡면 내부에서 외부를 향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 폐곡면이 아니라 열린 면 같은 경우는 안쪽 바깥쪽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닫혀 있으니까 안쪽 바깥쪽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폐곡면의 그 면벡터의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약속해요. 이렇게 통일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통일하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면벡터와 전기장의 이 사이각의 세타가 예각이 됩니다. 예각이라는 건 코사인 값이 1보다 양수라는 거죠. 양수가 되니까 이때의 전기선속은 양수. 그러니까 이게 이 양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폐곡면에서 전기선속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간다. 나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나가는 방향이면 이게 양수가 돼. 전기선속이.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전기장의 방향과 면벡터의 방향이 지금 이거 딱 직각인 부분의 요소로 나타낸 겁니다. 직각이면 전기선속은 0이죠. 그러니까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이 없잖아. 마치 직각이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전하 요소, 이 면적 그 면벡터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 면벡터. 전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그 사이각 세타가 90도보다 큰 둔각이 돼요. 둔각이 된다라는 건 전기선속이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음수. 맞습니까? 코사인 값이 2, 4분면에서 음수가 되죠. 그 말은 이게 무슨 음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폐곡면에서 전기선속 파이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어떤 폐곡면이 있다라고 할 때 전기선속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 그 전기선속 음수가 되고 나가는 건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R자 전기력선의 수, R자 전기력선의 수는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거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들어가는 게 10개고 나가는 게 얘들 20개야. 그럼 나가는 게 더 많죠. 그러면 R자적으로 나가는 게 많아지니까 나가는 게 많다라는 건 그때의 폐곡면에서의 R자 전기선속은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것도 10개고 나가는 것도 10개야. 똑같아. R자 전기선속이 그럼 0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가는 건 10개인데 들어오는 건 20개예요. 들어온 게 더 많아. 그러면 R자적으로도 들어온 게 더 많으니까 그때는 그 폐곡면의 R자 전기선속은 음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R자 전기력선의 수는 나가는 것에서 들어오는 걸 빼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물리에서 사용하는 이 전기선속은 이 적분 구간에 동그란 표시에서 폐곡면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폐곡면에 대한 적분은 이 도트, 여기 이제 공식 보면 E 도트 DA에서 이 전기장 E 중에서도 면의 요 EN, 아까 적었던 거죠. 바로 면의 수직인 전기장 성분을 곱한 이렇게 우리가 전기선속을 정의합니다. 알겠죠?